네, 지금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중수청, 공소청 설치법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성환 시사평론가,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저희가 정치 현안을 다루기 전에 먼저 중동 사태와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을 좀 짧게 듣고 본격적으로 정치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을 향해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거듭 압박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정부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사실 이제 오늘 밤 그리고 내일 새벽에 미일도 정상이 만난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미일 정상회담 때 일본 네. 측이 파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또 파병 자체도 원래 일본 헌법상 불가능하고요. 네. 연구 조사 목적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애둘러서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직접 전투 병력 예를 들면 해군 함정을 파병한다거나 이건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카드는 미국이 현재 위험한 상황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일부분 동참하겠다라는 정도 수준일 것이기 때문에 예. 현재 어떤 지금 미국 파병 요청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 판 자체가 분위기가 바뀔 것 같아 보이진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나라가 지금 청해부대의 임무 범위를 넓혀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병하는 거 어떻겠느냐 이렇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근데 이거는 이전에 파병을 했던 거하고 성격이 완전 다르고 또 그 위험도는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우리 장병들한테 직접적인 어떤 전투 참여나 또 전투 참여로 인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전 지금 상황이 에너지 수급 문제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바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또 결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제사회가 움직이는데 같이 보조를 맞춰서 그 국제사회 움직임과 함께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요청을 받은 국가들 그야말로 좀 고심을 하고 있을 텐데 우리 정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요청받은 나라 중에서 이제 군대를 파견하겠다고 그렇게 나서는 나라는 지금 없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있을 그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의 그 미일 정상회담이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결과를 우리나라 그 정부도 당연히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헌법상 이제 그 국군의 외국 파견 시에는 국회 동의를 이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또 국회와의 그런 협력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견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정부로서는 결정을 내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사실 이제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을 거절했을 때 나오는 그런 후폭풍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군 감축이랄지 또 아니면은 또 관세를 더 올릴 이러한 여러 가지 지금 그 미국과의 관세 문제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점에서 정부로서는 굉장히 지혜를 좀 발휘할 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의 이러한 관계도 좀 보면서 또 우리나라의 좀 실리를 좀 챙길 수 있는 그러한 좀 지혜를 좀 짜야 될 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동 사태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좀 짧게 들어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정치 현안 이야기를 나눠보죠.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검사 권한 축소가 핵심인 공수처법과 중수처법을 차례로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인데요. 현재는 국민의힘이 이 검찰 개혁이 아닌 검찰 폭발하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 공소청, 중수청법 어떻게 좀 보세요? 쟁점이 굉장히 많아서요. 만약에 얘기를 한다 그러면 1시간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큰 틀 안에서 네. 이 법을 이렇게 만들고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는 건 70년 넘게 만에 바꾸는 것은 그러니까 그동안에 검찰이 보여왔던 정치 수사나 수사권 남용이나 또 기소권 남용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또 이전 윤석열 정부 시절에 마치 정치의 정적을 제거하듯이 이렇게 당군 일의 최대 수사를 했다 얘기할 정도로 그런 식의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네네. 내란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검찰을 어떤 방식으로든 개혁해야 한다라고 하는 여론은 이미 모아졌다고 보고요. 그러면은 검찰 개혁의 핵심이 뭐냐? 수사와 기소를 좀 분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공소청과 중수청의 위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경찰과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가지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조율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한 기관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기관 간에 서로 대등한 관계로 만들어서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이전처럼 검찰이 남용했던 권한 남용의 사례들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본질적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 조정했던 내용들도 마찬가지지만 공소청이 마치 상위 기관인 것처럼 수사를 지휘하거나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들을 차단하는 작업들을 했던 겁니다. 그게 마지막 최종적으로 조율했던 과정이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뭐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수사에 입건할 때 미리 공소청에 통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공소청이 입건을 요청하도록 한다거나 그리고 또 이전에 검찰총장이 지금도 뭐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지역 검찰청에서 수사했던 내용을 바로 서울중앙지검으로 끌어올려서 일종의 뭐 정치 수사를 하듯이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작업들을 마지막에 다 조정하는 작업들을 전 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말씀하셨던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관이 한꺼번에 바뀔 경우에 나타나는 일종의 혼선이나 이런 것들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니까 이전에 우리가 익숙했던 방식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새롭게 제도를 바꾸고 난 다음에 좀 일부분의 조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최종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빈대 한 마리 이렇게 잡으려고 초가상간 결국 태워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검찰이 그동안에 대한민국 검사들이 했던 것은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정의 실현이고요. 두 번째는 피해자 보호입니다. 사실 그런 검찰의 순기능도 있어 왔죠. 그런데 지금 검찰로부터 모든 수사권을 사실 빼앗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수사라는 것은 뭐 오늘 뭐 또 발의 이제 국회 뭐 본회의 상정될 이런 뭐 중수청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또 경찰이 할 수 있는 뭐 이러한 구조로 가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검찰의 그동안의 순기능이 결국 증발해 버리는 그런 결과가 왔다는 것이 이것이 사회 정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또한 힘없는 이 피해자인 서민들의 이 피해를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되는 것인지 사실 이제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저는 아쉬움이 많고요. 그러한 점에서 검찰의 그동안의 역사에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그런 순기능을 오히려 다 없애버리고 그동안의 어떤 그런 그 권한 남용 이러한 나쁜 것만 오히려 부각을 시켜서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빼앗는 것 이것은 저는 대한민국의 법치국가임을 저는 부정하는 결과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그 오롯이 범죄 피해를 입은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의회 민주주의가 지금 실종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뭐 청와대하고 당은 소통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런 국회 내에서의 입법에 있어서의 모든 여야 대화나 타협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그 80년이 넘는 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수사 체계를 바꾸는 상황에 있어서 예. 여당 혼자 여당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떠한 그런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이것이 그냥 법을 시행을 보고 또 문제 있으면 바꾸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그 법치에 오히려 후퇴를 좀 보는 그러한 심정이고 정말 이 의회 민주주의의 좀 복원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개혁이라고 하는 게 어느 개혁도 뭐 쉬운 게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는 과정에서 고통도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안착되기까지의 과정들은 우리도 익숙해져야 할 필요가 있고 제도적으로 또 그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의 서로 간의 노력들도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그냥 재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뭐 말씀하시는 가운데 모든 사건을 뺏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안수사권 문제는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건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네네. 뭐 지방선거 이후에 형사법 개정 문제 있을 때 아마 논의가 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뭐 지금 이제 그 검찰의 수사권을 뺏음으로써 그 직접적인 피해는 국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럼 중수청이나 경찰은 수사를 못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또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새롭게 만들어지는 중수청도 역시 검사들도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수사관들도 이동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수사했던 인력들이 가서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 기관에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관이기 때문에 오직 수사는 검사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체제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하는 것이지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체제 안에서 단정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부분은 아니다. 앞으로 바뀔 것 안에서 이전에 그러니까 검사였다가 수사관으로 옮기는 검사들의 수사 능력들은 여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수사를 못할 것이다 이렇게 단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 국민들이 그 민주당이 실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호기 있게 시작한 공수처를 보더라도 민주당이 밀어붙여서 공수처법이 통과를 하고 공수처가 출범을 했습니다만 지금 2020년 출범한 이후에 지금까지 제대로 된 수사를 하나도 못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수사의 공백을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수사를 경찰도 할 수 있고 검찰도 할 수 있고 이런 검찰과 경찰이 서로 협조하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공소만 좀 담당하라, 기소 여부만 담당하라 지금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되면 경찰이나 아니면은 이 중수청만 결국 수사는 검찰이 그동안 쌓아온 이런 그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서 쌓아온 이런 수사력을 지금 증발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10월 2일에 지금 시행일이 10월 2일로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행 과정에서 수사의 공백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중수청이 잘하면 물론 수사 역량을 계속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만 예. 그 사이에 나타나는 그런 수사 공백으로 인한 그 피해, 그것은 결국은 힘없는 서민들이 그 피해를 당하는 그런 사건에서 제대로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또한 제대로 기소가 안 되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러한 면에서 이 검찰의 수사력과 경찰의 수사력이 같이 위인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급격한 급진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서 결국은 검찰의 이러한 순기능을 없애버리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사회 정의 실현 그리고 또한 서민들의 그 피해자의 보호에 저는 오히려 역행하는 그런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의 좀 상반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여당 내 분위기도 살펴볼 텐데요. 여당 내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어제 김어준 씨의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이 최종안의 합의 과정을 상세히 공개하면서 이심 정심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친명계 한준호 의원이 이렇게 유튜브에 나가서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대통령의 생각을 언급하는 거가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한 상황이거든요. 이 여당 내 분위기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이제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또 뭐 얘기하자면 한준호 의원도 역시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가서 똑같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서로 간의 반론까지 듣는 상황이라서 뭐 단정적으로 김어준 씨 방송에 지금 분위기에서 나갈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이제 반론들은 또 반박은 좀 성립되기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정청래 대표가 자기 정치한다고 하는 비판에서는 좀 비껴가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가서 그동안에 당청 간에 불협화음이 있다거나 이렇게 뭐 언론에서 많이 이제 비판을 하고 또 의심해왔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고 소명하는 것까지는 설명해 주는 것까지는 뭐 괜찮다 하더라도 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이 수기 과정에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발언한 것을 정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거나 이거는 오히려 논란을 키울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뭐 김용민 의원도 밝혔던 것처럼 당내 수기 절차도 제대로 안 됐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마치 정부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정부 책임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세력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러면 청와대 책임으로 밀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동안의 갈등을. 이거는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당장 뭐 관계자들 발로 불편하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거 보면 당청 간의 불협화음을 잠재우기 위해서 나갔다고 하는 본래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 것 아닌가? 그러면 또 역으로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네네. 굳이 공소취소 거래설 때문에 김어준 씨 방송 당분간은 좀 거리를 둬야 된다고 하는 일부 의원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던 상황에서 왜 굳이 그러면 나갔을까? 이런 논리로 또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서
하여튼 별로 이렇게 나가서 뒷말이 없게 만드는 게 제일 좋았을 텐데 자꾸 뒤에 여러 얘기가 나와서 그런 부분들은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들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말씀을 해주신 대로 한준호 의원도 이 유튜브에 나가서 지금 이 정청래 대표를 겨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 어떻게 읽고 계세요? 뭐 민주당이 아무래도 내전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또 한준호 의원이 이번에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정청래 대표와의 어떤 각을 좀 세우고 또 이재명 대표와 이제 친분이 있는 그런 대통령과 함께 가까운 그런 의원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더 의도적으로 이런 김어준 TV에 나가서 좀 각을 세우는 이런 발언을 한 것 아닌가. 이제 본인의 뭐 경기도지사 그러니까 출마를 좀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정치적 계산도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만 예. 한편으로는 좀 민주당의 기류를 나가서 이야기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또 집권 세력이 됐다고 해서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번에 공소청법과 그리고 중수청법을 보면 뭐 대통령실이 거의 완패 아닌가 하는 정도로 오히려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강경파들이 주장한 내용대로 그렇게 다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최종안에 보면 물론 당정의 최종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뭐 지휘감독 이런 것이 삭제가 돼 있고 또한 영장의 청구나 집행에 대한 또 지휘권이 또 삭제가 돼 있고 이런 것이 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강경파들이 주장했던 그대로 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면에서 밖에서 봤을 때는 이 대통령실과 이 정청래 대표와의 이런 관계에 있어서 계속 지금 정청래 대표의 의견대로 지금 되는 이러한 모습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이 대통령 임기가 아직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당대표의 좀 과도한 권한 행사는 민주당에게도 안 좋고 또한 어떤 행정부의 대통령실에서도 봐서도 굉장히 불편한 상황 아닌가 싶고 그러한 속내를 아마 한준호 의원이 나가서 이야기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한번 듣겠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재밌는 게 싸움 구경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너무 지나치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예전에 당청 간의 갈등이 있었던 적이 많잖아요. 뭐 윤석열 정부는 뭐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이전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극단적인 양상이 나타나요.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쥐고 이른바 이제 당은 집권 여당은 이중대가 되는 이런 형태라고 하는 비판들을 많이 받았고요. 또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 당의 중심이 져야 한다고 하는 정치의 중심은 당이다 이런 목소리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정치의 중심이 당이 되는 게 왜 문제가 되지?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민주주의에 살고 있잖아요. 대통령한테 너무 권력이 집중됐다고 분산시키자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당의 의견을 대통령이 많이 수용했다고 해서 정청래 대표가 완승을 거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말이 안 되는 논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유연하게 당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의 당의 우려들을 대통령께 충분히 설명해서 서로 간에 의견 조율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정치의 중심이 당이 돼서 당에서 결국 입법권을 갖고 정부와 같이 움직여 나가는 게 그런 지형을 만들어 나가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를 둘이 싸움의 관계로 자꾸 보고 대통령이 졌다, 정청래 대표가 이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일종의 갈등을 부추겨야 된다고 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율을 잘해서 더 파국으로 가지 않고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법안을 통과시키는 작업을 했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조율을 했다고 평가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공소청법에 이러한 어떤 그런 독소 조항이라고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한 이런 최소한의 수사 지휘권, 특사경에 대한 수사 지휘권 이런 것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이게 당정 간의 협의를 거쳤다고 하는데 사실 굉장히 강경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이것은 국민들에게 피해갈 수 있는 내용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과연 이런 당정의
문제에 있어서 당이 더 우위에 있는 당이 오히려 주장한 것이 더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아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게 알겠습니다. 어떤 그런 수평적 관계가 좋긴 합니다만 그것이 국민의 복리를 위한 방향으로 가야지 이게 그냥 민주당의 이런 민주당의 이 당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공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보수의 텃밭인 대구시장 공천이 최대 뇌관인데 주호영 의원이 이정현 공관위원장 그리고 유튜버 고성국 씨, 또 이진숙 예비후보의 삼각 커넥션 의혹을 거론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좀 굉장히 지금 제가 서울에 네.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금 입장에서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왜냐하면은 얼마 전에 국민의힘 107명의 의원들이 전원 결의를 했죠.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세력과는 절연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대구에 물론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만 대구의 지금 후보자 유력한 후보자가 고성국 굉장히 강력한 또 유튜버와 같이 그렇게 다니는 모습이 지금 목격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당내에서는 오히려 대구의 지금 중진 의원들을 좀 컷오프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보시는 거는 결국 만약에 이거는 이제 결과로도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과연 국민의힘이 정말 절연을 한 것인가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그로 인한 불똥은 오히려 수도권에 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오세훈 시장이 두 번의 고심 끝에 후보 등록을 했고 지금 사실 수도권 선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을 수도권의 또한 시민들이 보고 계시거든요. 그럼 과연 이런 것이 수도권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이러한 면에서 지금은 자중자애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공천이 진행 중이고 또 저는 공정한 공천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대구의 여러 의원들 그리고 또 또한 충북의 여러 의원들이 당대표와 면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그런 특정인을 위한 그런 경선이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역량을 가지신 모든 분들은 사실 공정하게 경선의 기회를 줘야 되겠죠. 그러한 면에서 의도적으로 누가 또 경선에서 배제된다고 하면 그것은 아마 후폭풍이 굉장히 클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능력 있고 또 역량이 검증된 분들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이제 경선의 기회를 주는 그러한 절차의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려의 목소리를 내주셨는데요.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저 어떤 얘기를 덧붙여야 되나 이런 좀 당혹감 같은 게 있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선거를 이길 생각이 있는지 좀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선거는 사실 공천 과정에서부터 모든 게 결정이 된다라고 할 정도로 공천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국민의힘 공천을 보면 원칙도 없고 그리고 기준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출마를 하면 공정하게 경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수 공천설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고요. 네네. 기존의 중진들은 전부 컷오프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요. 모 신문도 그런 표현 썼더니 산으로 가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좀 나올 정도인데요. 전 이렇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공천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그러니까 장동혁 체제를 계속 앞으로 끌고 나가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동혁 대표는 TK 출신이 아니잖아요. 영남의 중진들은 사실은 TK의 어찌 보면 터줏대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패배할 경우에 장동혁 체제를 흔들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럼 영남을 주축으로 해서 장동혁 대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질 거라는 거죠. 네네. 그런 면에서 대구시장만큼은 장동혁 대표의 의중을 반영할 수 있는 누군가 후보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투영되지 않으면 이런 방식의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공천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주호영 의원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 김부겸 전 총리가
이달 말쯤 뭐 출사표를 던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네. 있는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나 뭐 최은석 의원이나 뭐 지금 지역 내 경쟁력을 갖고 있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후보가 만약에 국민의힘 공식 후보가 됐을 경우에 그러면 3자 구도나 4자 구도가 되면 과연 대구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이길 수 있을까요? 전 지금 굉장히 대구 시민들이 화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런 방식으로 과연 자해 정치하는 게 맞나? 옆에서 지켜보는데 너무 사실 저도 납득이 안 되고 좀 걱정됩니다. 예, 예. 좀 첨언을 들어볼 텐데요. 지금 뭐 조광환 최고위원은 또 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을 지금 4번이나 서울시장 했는데 뭘 했느냐 이렇게 좀 비난을 하기도 했고 좀 이례적인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국민의힘 상황과 관련해서 좀 더 첨언을 들어본다면. 이번 저는 지방선거의 가장 큰 이제 그 바로미터는 바로 국민의힘으로서는 네. 서울시장을 이기느냐 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전국에 중요하지 않은 지역이 어디 뭐 한 군데 모두 다인데 중요합니다만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래도 선전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지표는 저는 서울시장 선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에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로 이제 손꼽히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경쟁력을 좀 높여주기 위한 그러한 노력이나 또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이러한 면이 저는 뭐 지금 바람직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오세훈 시장이 후보 공천 신청을 한 지가 며칠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서울시장의 그 선거에 대한 그 후보 공천에 대한 아직 그런 일정표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더 빨리 좀 공천을 좀 마무리하고 그래서 경쟁력 있는 후보로 서울시장을 빨리 이제 전 선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싶고요. 그런 과정에서 뭐 최고위원들 사이에 또 의견이 차는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그 조광한 그 최고위원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또 지도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 명의 발언을 가지고 국민의힘의 이런 상황을 해석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울의 상황이 좀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아마 지도부도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김성환 시사평론가 전주의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